반갑습니다. 자, 이제 중개사법으로 이제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자료가 2장 나가 있습니다. 첫째 장에 보시면 2020년 30일의 시험에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총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펴놓으시고, 두 번째 자료가 법령 및 실무에 대한 OT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자, 지금 오늘 수업이 목요일이니까 벌써 이제 월화수목해서 나흘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쭉 앞에 있던 과목에서 출제 경량 또 올해 시험에 대한 내용도 개략적으로는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매주 목요일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과목은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주 비중이 큽니다. 매 과목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오늘 목요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32회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이 시간이 제일 아마 재미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생활에서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민법, 개론 이런 과목들에 대한 소개도 들으셨겠죠. 이 공법 이런 내용도 들으셨을 건데, 우리 중개사 법령은 중개업을 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면 그 물건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중개를 할 때 관련되는 법령이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 중에서도 집을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 손님 중에서도 이 공부를 하셨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중개업을 하는 자신이 그 손님보다 이 법령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중개사 법령은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목들이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 자,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몇 문항이 문제가 몇 개 안 나온다 그러면 비중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40문항을 준비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1회 시험을 끝나고 여러분들은 32회 수험생들인데, 지금까지 수험생들의 모든 평가가 올해 시험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러면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겠죠. 뭐 어려웠다, 쉬웠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과목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못하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낮았다 또는 중개사법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마지막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1회 시험으로부터 31회 시험이 끝났고 여러분들은 32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앉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 과목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수험생활 해보시면 우리 과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과목들이 중요하지만 매주 목요일, 오늘이잖아, 그죠? 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절대로 결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한 주일 이렇게 결석해 버리면 2주 만에 만나잖아, 그죠? 2주면 14일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한 주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주는 만약에 아파서 한 주 빠졌다, 2주 빠져버리면 21일 만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안 하는 수험생들이 합격에 제일 가깝더라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하얀 종이에 이렇게 점을 찍잖아, 내용을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흡수가 되다가 이제 공부가 일정하게 되면 저거 찍은 점이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험 생활을 어려워합니다. 공부를 한 달, 2달 더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지? 또 내용을 잘 모르겠지? 자꾸 이렇게 자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아, 나는 체질 아닌갑다 이래서 스스로 탈락하는 사람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면 영 안 오면 되는데 내년에 또 시작합니다. 갔다가 왔다가 몇 년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자리에 여러분 OT 시간으로 만났으니까 우리 과목의 특징,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현장에 나가시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과목으로서 중요한 과목이고, 또 40문항이 출제되는 고득점 과목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받았을 때
원래 합격했다 못했다라는 게 마지막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2회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매주 목요일 중개사 법령만큼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첫째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2020년 제31회 시험에 대해서 총평입니다. 뭐 지나간 시험이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지나간 자료를 제치함으로써 앞으로 갈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자, 막 지나간 제일 위에 줄 제가 읽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딱 일주일 전이죠. 어저께 시행된 30일의 문제에서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거기 줄 한번 꺼십시오. 박스형 문제. 그럼 박스를 걸어놓고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게 박스형 문제인데 그게 늘어났습니다. 두째 줄입니다. 위에서 서식, 양식의 내용을 묻는 출제는 자주 되지만 까탈스러운 내용이고, 그리고 사례 문제, 케이스 문제를 5문항을 출제하였고, 자, 케이스 문제 5문항, 이래 줄 한번 꺼보십시오. 사례 문제를 5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부해 나갈 내용들이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이번 31회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 박스형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났다. 그럼 박스형 문제가 늘어났다는 말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사례 문제는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를 물었는데 이번에는 5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사례를 해석하고 답을 찾기가 시간이 많이 뽑히는 문제죠.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뺏어가는 문제인데, 사례 문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지금까지 시험은 대체적으로 2 더하기 2가 얼마입니까? 하면 4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렇게 묻는 것을 단순 출제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하면 2 더하기 2는 4인데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 공부 조금 더 한 사람이 답을 할 수 있겠죠. 먼저 곱하기부터 하고 2는 4 합쳐서 얼마? 6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단순 출제형. 거기서 약간 난이도를 높였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 시험에서 사례 문제는 갑동이가 사과를 2개 가져왔는데 얼순이가 2개를 가져갔다. 그런데 다시 뭐 병준이가 2개를 가져왔다면 전체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른다? 사례 문제라고 부른다고요. 내용은 똑같죠. 2 더하기 2는 얼마? 4.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 6. 요거는 약간 난이도를 높였다면 사례 문제라는 것은 똑같이 갑동이가 2개를 가져왔는데 얼순이가 2개를 가져갔대요. 그러면 제로잖아, 그죠? 근데 병준이가 다시 2개를 가져왔대. 그러면 합이 몇 개인데? 4개.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를 사례로 이렇게 낸다고, 그죠? 이렇게 내는 문제를 평소에 하나 아니면 2개를 내던 것을 이번에는 몇 개를 냈다? 5개를 냈으니까 읽으면서 시간이 가고, 또 병준이가 어디 있는지 얼순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화를 가고 있다는 뜻은 이제 시험도 32회까지 왔습니다. 약 30년을 진행하면서 단순 출제형으로 묻던 것을 이제는 실제 사례로 접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적어 놓은 내용이 그 제일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매수 신청에 관한 거, 또 경매 파트 다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 2, 3, 4번째 문단내로입니다. 제일 밑에죠. 제일 밑에 보면 지나간 2020년 30일의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실무에 대한 출제 비율을 총괄적으로 보면 막 지나간 시험은 그랬습니다. 중개사 법령에서 30문항, 거기 30개의 동그라미 합니다. 30문항.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5문항, 5문제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경매 업무와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 실무에 관해서 5문제가 출제되었다. 5문제 동그라미. 그럼 모두 몇 문제? 40문제죠. 법령에서 몇 개? 30개. 부동산 거래 신고제 5개. 그리고 실무에서 5개.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기관에서 어떻게 예고를 하는가 하면 법령에서 70% 바로 밑에 줄입니다. 실무에서 30%를 출제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지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목해 봅니다. 우리 법령 및 실무는 40문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번에 법령에 관련 문제가 몇 개? 30개.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실무에 관한 문제가 10개. 그래서 40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시험기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령에서 70%를 출제하고 실무에서 3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시험기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40문제에 70%면 21문제. 그 다음 실무에서 30%면 21가 아니고 28문제. 그리고 12문항이 40문항인데 지금 법령에서 몇 개를 냈다? 30개를 냈으니까 28개를 내라 그랬는데 30개 냈으니까 기준을 맞추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실무에서 30%면 12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략 몇 개가 나왔다? 10개가 나왔다고. 그러면 시험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맞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여러분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민법 과목 40문제 출제됩니다. 학계론, 공법, 그 다음에 오늘 중개사법,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이라는 문제들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점수를 제일 받기 좋은 부분이 오늘 이 과목 법령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쉽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무에서 문제를 많이 냈다. 그러면 어렵게 나왔다 그 말인데 해마다 출제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출제위원은 여기서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많이 내면 해마다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덜쑥 하겠죠.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시험기관에서 법령에서는 무조건 70%를 내시오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몇 프로? 30%를 내시오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이제 그 취지를 잘 지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내라 그랬으면 28개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30문제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법령이 조금 더 많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를 좀 더 줄였다는 말하고 같아지겠죠. 어쨌든 간에 70% 대 30%씩 내겠다라고 시험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시 안 하면 어떨 때는 시험이 쉬웠다가 어떨 때는 어려웠다가 들쑥날쑥 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험기관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잘 지키고 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익혀야 되는가 하면 과목 중에서 법령이 그래도 점수 따기가 제일 좋다 그랬으니까 초창기 공부할 때는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기본 점수를 딱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천천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실무에 관련되는 문제는 타 과목들이 다 들어옵니다. 민법적인 것, 공법, 세법, 등기법, 지적법 이런 것들이 실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딱 갖춰놓고 다른 과목들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실무에 서서히 점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뭐 해야 된다? 고득점을 해야 된다. 항상 그랬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가 쉬웠다, 어려웠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평가가 뭔가 하면 중개사법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합격했다. 이를 못 받아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항상 그죠.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고득점이라는 게 몇 점? 80점입니다. 고득점이라는 게 몇 점이라고요? 80점인데 왜 80점을 고득점이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니까 80점을 딱 받아놓고 어려운 과목이 40점을 받더라도 평균 60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과목은 80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시는 분이 이럽니다. 우리 과목 90점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럽니다. 90점 받아도 되지. 그럼 90점을 받아서 어려운 과목이 30점만 받아도 평균 60점이 될 수 있는데 30점 받는 순간 나가래다 이럽니다. 꽈락에 걸리기 때문에 못해도 40점은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굳이 40점 받고 여기 90점 받아서 10점을 남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굳이 남긴다고 자격증 2장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득점을 몇 점? 80점이다 이렇게 평균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활을 쭉 하시면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내가 어떤 형식의 문제를 만나도 한 80점이 나오네 그러면 거의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단조로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목은 몇 점?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몇 프로 출제한다? 70% 출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법령에서 다 맞아도 70점이잖아.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다 맞추는다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법령에서 한 60점 받았다 치고
실무에서 20점을 받아야 80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 20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주택임대차나 명의신탁 타 과목에 관련되는 솜씨가 다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초반기 1, 2, 3월 초반기 공부는 여기 법령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고 제일 밑에 지금 나간 자료 셋째 줄입니다. 자, 경매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70대 30으로 배분율을 적용하였고 박스형 문제가 12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긍정문이 27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부정문이 13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고 시간을 배려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목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게 문제가 쉬울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게 쉬울까요? 지금 했잖아요. 긍정문 옳은 것을 찾으시오가 27개가 출제되었고 틀린 것을 찾으시오가 13개가 출제되었다. 그 몇 개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은 다음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내라. 그게 쉬울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게 쉬울까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가 쉽습니다. 근데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면 틀린 것은 5개 중에 다 4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렸었겠지. 그죠? 그럼 지문을 하나를 다 확인해야 돼. 근데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하면 만약에 지문이 1번이 옳은 것 같으면 1번이 답이에요. 그냥 2, 3, 4, 5 볼 필요 없잖아. 어차피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점수 따기는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개인의 체질은 있습니다. 나는 뭐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뭐 나름대로 체질도 있지만 옳은 것은 그 중에서 한 개만 옳으면 되잖아. 지금 그죠? 틀린 것을 찾으려면 하나를 다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문이 27개, 틀린 거 찾아라가 13개였다. 근데 특히 박스형 문제에서 틀린 거 찾아라. 이러면 그 네 주어진 박스 안에서 하나만 자기가 잘못 생각해도 그 문제 자체가 다 틀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을 찾아라가 올라온다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간 시험의 총평을 지금 그 자료에 했는데 아마 이 자료는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교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하겠지만 중개사법 그 과목 앞에 이 자료를 딱 꽂아놓고 지금 막 시작할 때는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지난해 시험을 이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던 것을 이제 서서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하고는 관련 없지만 1년 농사를 짓는 중요한 자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실무의 총평 자료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가 오늘 수업의 본론입니다. 중개사 법령 및 실무다라고 돼 있고 앞에 OT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밑에 담당 교수 김성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제 이름입니다. 원래 시작할 때 이름부터 소개해 드리는 게 정상이었으나 어차피 자료에 있으니까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이 이제 지나간 시험에 대한 계략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 2 더하기 2는 3이다가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갑동이가 2개를 가져왔고 얼순이가 2개를 가져갔다면 나중에 병준이가 다시 2개를 가져오면 몇 개가 되느냐. 내용은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사례화를 시키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에서부터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을 관리해 나갈 자료입니다. 자, 그런 자료들이 출발을 했고 한 장 넘기시면 1페이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라는 걸 한번 의식은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페이지 제일 상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이게 정식 제목입니다. 그래 놓고 옆에다가 갈로 열고 40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 과목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40문항이 출제된다. 그런 뜻인데 제목이 얼마나 깁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간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숨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보통 뭐라고 부른다? 중개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서 공부를 하시고 40문항인데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거기에 밑줄 한번 딱 꺼시기 바랍니다. 자, 줄 것이었습니까? 뭐를 줄 것이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그 줄을 껐는데 특별히 줄을 건 이유가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한테 수업하면서 많이 할 겁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같이 보이십니까?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고자 하는 을을 우리는 일명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을 매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파트를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내가 새를 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새 사는 것을 뭐 전세 얻었다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새를 산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집 주인이니까 임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말할 때는 집주인이다 그러지만 법률적으로 뭐라고요? 임대인 그렇게 불러요. 새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부르겠지. 자,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사거나 새를 얻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개공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공사가 두 사람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뭐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줄을 꺼라 제가 그랬잖아, 그죠? 왜 끊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이 11월이죠. 지나간 7월, 8월, 9월, 10월 지난달까지 한 3, 4개월 동안 TV에 뉴스만 틀었다 하면 무슨 소리 나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 수수료가 어떻게 되었네, 그 다음에 주택임차 세입자는 2년을 더 살도록 해주네, 지금 전세란으로 전세 물건이 한 개도 없네, 이런 것들이 지금 7, 8, 9, 10 넉 달 동안에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뉴스는 보십니까? 거기서 국토장관이 김현미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으면 그 국토장관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를 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대출을 줄이고 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게 되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이 부동산, 아까 아파트라 그랬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 팔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 신고제 해서 지금 줄을 딱 끈 거예요. 아까 그 위에 자료 올라가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다? 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고 아까 살짝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신고를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를 합니까? 매매겠지, 주로. 그죠? 사고 파는 게 거래잖아. 그죠? 그런데 매매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많이 하더라? 세도 얻는 사람도 많죠. 우리는 전세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를 한다? 이 말은 사고 팔거나 세를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거를 여러분 교환, 상속, 경매, 정려 이런 법률적인 용어는 많이 듣게 되지만 그런 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매를 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5문제가 출제됐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제 내년 여러분부터 시험 범위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임대차도 신고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차가 언제부터? 12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12월이면 오늘이 11월이니까 다음 달부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달부터는 새를 사고 파는 것을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하고 거래한 것을 신고하니까 며칠 내로 신고해야 되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게 시험 문제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목은 현실적인 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막 추상적인 내용, 뭐 진위 표시, 비진위 의사가 뭔데요? 이렇게 추상적인 결자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한번 물어는 볼까요? 앞에 계시는 분은 지금 자기 집에 삽니까? 임대세 삽니까? 자기 집에 삽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사 들어온 적이 있었죠? 몇 년 됐죠? 지난주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내 집에 산다 그랬으니까 사서 들어왔죠? 그렇죠. 사서 들어왔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매매 그러잖아. 그죠? 매매했다고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자, 내가 지금 몇 주 전에 들어오셨다 그랬잖아. 몇 주 전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왔는데, 사서 들어왔습니다. 신고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나는 안 하고 부동산에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개업 공인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거를 직거래라 그럽니다. 직거래를 하면 갑을이 반드시 신고해야 돼. 근데 경호사가 이렇게 개입될 수 있잖아. 그죠? 개입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내가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서 들어왔습니다 했으니까 매수인이잖아. 아까. 그죠? 매수인인데 거래를 했지만 신고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문제가 5개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안 하고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이랬다고. 근데 부동산에서 하는 거 아십니까? 부동산에서 신고해야 되는 걸 아시냐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직거래는 자기가 신고하고 직거래가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신고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사고 팔면 직거래라면 당사자들이 하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신고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런 걸 부동산에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물었다고. 그래서 지금 대답은 거기서 합니다 이랬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신고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며칠 만에 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공부 안 하셨으니까. 신고 며칠 만에 해야 된다? 30일 내로 해야 돼요. 30일 내로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500만 원 장난 아니죠. 내가 집을 하나 팔았는지 샀는지 이렇게 샀는데 신고를 안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나오면 띵해집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개공사가 신고를 했다 그러죠. 그건 자기는 안 해도 된다니까. 그죠? 근데 개공사 없이 우리끼리 사고 팔았다. 우리끼리 30일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가 아니고 여러분 시험 때부터는 임대차도 신고 대상으로 들어간다니까. 그죠? 이런 거를 알고 살아야 된다. 모르고 살아야 된다.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법률을 뭐라고 부른다? 생활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원래 이제 32회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이지만 앞으로 인간들이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국가 정책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공부하니까 보람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어차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법률이니까 지금 TV 뉴스를 유심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30%는 뉴스를 해석 못 합니다. 여러분 뉴스라고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오늘 뉴스 30분을 다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유심히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어떻게 바뀌었고 국토교통부에서 뭐를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게 나오면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람도 느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셨지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활법률이니까 뉴스가 귀에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을 소개 살짝 하면서 옆으로 빠졌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요합니다.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이 법은 첫 번째 줄부터 출발을 하면 재정 목적이라는 거 있습니까? 목적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옆에다가 제1조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1조가 뭐냐? 이런 거야 묻겠냐마는 제1조는 재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이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1조가 뭔데 이 정도는 느낌을 가져라고 제1조라고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제1조는 뭔데요? 하니까 재정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1차 목적을 직접 목적이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1번, 2번을 이제는 쫙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1번, 2번을 쫙 적어놓고 옆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1번 지웠습니까? 옆에다가 받아쓰기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 1번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2번 옆에다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내려가면 2번. 자, 2차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이고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거기 동그라미. 이렇게 제1조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1조는 기념이니까 가볍게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를 전달하려고 지금 1조를 정리했는데, 제1조 목적은 1번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고치는 건 뭐라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세 번째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제1조를 여러분하고 이제 수정도 하시고, 그 전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1번, 2번은 바뀌었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만약에 낸다 하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한번 느껴보라는 시간이죠. 오늘 첫 시간에 이걸 다 익히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한번 느껴보는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를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이 정도는 아시죠? 이런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있는가 하면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공인중개사 그냥 이러고 다녔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면 공인중개사 하면 세 사람을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하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면서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고 직원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 이름이 기니까 앞으로 소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소공사 하면 소공사는 뭐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여기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개업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합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말이 기니까 줄여서 앞으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살짝 했잖아요.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개공사는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부동산에서 뭐 신고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부동산에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틀려요. 누가 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시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다 정리해서 공인중개사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3종류가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3종류나 되지 싶으지만 3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고쳤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은. 그죠?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 시험 나오면 X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면 X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와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가면 틀립니다는 걸 지금 배우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걸 그냥 슬렁슬렁 보면 뭐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다 같은 놈이지 하고 있으면 이제 영원히 점수하고는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구나를 한번 들어보라고 지금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제고가 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을 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하면 여러분 틀렸다는 거 찾아내겠습니까? 설렁설렁 공부하면 다 좋은 말들만 올라온다고. 그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지도하여 이런 말 나오면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다 맞게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자,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시험에서 다음 내용 중에서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도 있어요. 그럼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공부를 여러분한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거 최종 목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하면 X입니다. 최종 목적은 뭐라 그랬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또는 뭐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 들어오면 여러분 틀렸다는 거 찾아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답으로 돌았던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1조 목적은 어떻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친다고. 그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도 조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세 물건이 없다. 이런 말은 왜 그렇죠? 수요 공급이 조정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했대요. 미분양이 100세대가 발생했다. 왜 미분양이 생겼죠? 왜 미분양이 생기면 수요 공급이 조절이 안 됐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사고 사는 사람은 100명이 있는데 아파트를 1000개를 지어놨어요. 그러면 900개는 안 팔리겠죠. 그럼 미분양이 발생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아파트가 지금 37대1이다 120대1이다 뭐 당첨받으면 로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신도시를 어떻게 한다 뭐 어쩌고 하는데 아파트를 사고 자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10개만 지어놨어. 그러면 이거는 10대1이에요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따질 때는 수요 공급의 조절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 오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국가가 정책도 짜고 법도 만들고 하는데 수요 공급의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은 중요한 말만 다 놓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련되는 투기 억제 이런 말을 당연한 거예요. 투기 억제를 조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여기 투기 억제를 조절한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제1조 목적은 법 조문대로 정확하게 공부하라고 여러분 적어 넣으신 거예요. 일부러. 1번 뭐라고 적었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두 번째, 전문성이 제고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개 업무를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과연 찾아내겠나?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문제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 재산권이 아니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주어진 단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의식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다 외워야 될 이유는 없죠.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시험 치는 날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 이 용어의 정의 찾았습니까? 모두 6개가 있고 옆에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든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두 몇 개가 있다?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중개라는 용어 보이십니까? 중개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내려갑니다. 3번 중개업 동그라미. 이제 4번 중개업자라고 돼 있죠. 그거를 이제 옆으로 싹 지우시고 옆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번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하시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된 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공부하십니다. 중개업자 지우시고 거기 옆에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두째 줄에 갑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거기도 중개업자라는 거 보이시죠? 그건 뭘로 고쳐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6번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동그라미 하시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자 다시 중개업자 줄 딱 꺼놓고 중개업자는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다시 줄 긋고 중개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를 중개보조원이란다. 그죠? 자, 그래서 모두 용어 몇 개를 동그라미 했다? 6개를 동그라미 하셨는데 이 6개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0%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고치도록 해주는 게 뭐죠? 중개업자라는 말을 앞으로 중개업자라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고쳐라.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고쳐라 했는 말을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시면 중개업자가 뭐를 하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자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계속 사장님으로 표시를 하다가 최근에 뭘로 바꿨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사로 이렇게 고치세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개업자라는 말을 30년 동안 법에서 썼는데 왜 바꿨습니까? 하니까 중개업자라는 말은 일제식 발음이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고치는 게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걸 아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를 우리 중개협회 등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수십 년 투쟁했다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에 무슨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사가 나와서 이 병은 이런 병이니까 손을 자주 씻고 이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거기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의학 박사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 김갑동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이 어떤 법을 하나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국가가 김영란법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런 없는 법을 하나 만들면 이 법을 국민들한테 소개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 김갑동 씨가 이런 법은 이런 내용이고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김갑동 씨가 설명을 하는데 가끔 인터뷰에 보면 부동산 사진을 찍어 놓고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망이 어떻고 이쪽 동네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고 내릴 것이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보셨죠?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면 중개업자 김갑동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의사가 그 인터뷰를 하면 의료업자라고 안 하잖아. 의학 박사 누구라고 자기 자격을 설명해 주잖아. 지금 그죠? 무슨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변호사 누가 설명한다고 돼 있지 법률업자 김갑동이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우리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인중개사로 부르지 않고 중개업자 김갑동이 지금 설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걸 아무 의식 없이 보면 아니 뭐 중개업자기나 변호사기나 의학 박사기나 여러분들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의사 보고 밑에다 의료업자 김갑동이 지금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슨 병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사람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겠지. 변호사 김갑동 씨가 무슨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법률업자 김갑동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자기는 변호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소개할 때는 중개업자 누가 이러니까 이게 기분이 억수로 나빴다고. 그래서 우리도 공인 자격증 국가로부터 자격증이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투쟁을 한 게 30년이 지났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중개업자라는 말을 앞으로 못 듣게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신문 기사에도 보면 뭐 중개업자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 넘으니까 한 건만 거래해도 중개업자가 한 건만 거래해도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그건 아직까지 우리 법이 바뀐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할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절대로 점수하고 연결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4번 중개업자 이 말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로 지금 볼 때마다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 중개업자 예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니까 등록한 자를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이었어요. 그죠? 사장님을 뭐라고 불렀다?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공부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의 차이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법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중개업자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시골스러워지는 거예요. 법이 바뀐 지가 몇 년째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장님 있습니까? 이래도 다 알아듣지, 그죠? 시험 공부는 절대로 사장님 해갖고는 답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말이 길어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바로 밑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 말이 길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소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중개업자에 하면 그거 고쳤죠. 벌써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중개업자인 그를 개업 공인중개사인 그래야 되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임자를 포함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 한다. 이렇게 가볍게 소개합니다. 그때 소속 공인사를 줄여서 소공사 이렇게도 부를 겁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 자, 6번째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도 시험에서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가볍게 아시면 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자, 이 중개업자를 다시 뭘로 고쳤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 번 듣고 이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용어의 정의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모두 몇 개? 6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내용은 다 파악 못 하시더라도 지금 용어 몇 개 동그라미 했죠? 6개를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이 6개 중에 하나는 돌아가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또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개업자는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왜 바뀌었다고 크게 강조했죠? 의사 보고 의료업자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그죠? 변호사 보고 법률업자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왜 중개업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걸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바꾼 취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을 때는 뭐 중개업자로 바꾸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뉴스라든지 신문에 꾸준히 한번 봐봐요. 거기 뭐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중개업자 누구 이래 적으면 그 기자는 아직도 이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우리가 배우고 왜 익혀나가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가 있구나. 그리고 6개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중개업자가 뭘로 바뀌었다? 개업 공인사로 바뀌었다는 건 지금 하나 심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수업을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 내용이 둘째 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페이지에 2페이지죠. 중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 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